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촛불혁명 완성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정영훈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조형식 공동대표입니다. 정현덕입니다. 정현덕 선생은 우리가 사회위원장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촛불혁명 완성연대 주간 10평 방송입니다. 우리의 방송은 민주촛불진영의 승리를 위하여 진행됩니다. 자, 첫 번째로 개혁의 엄마가 박지원 씨에게 주는 죽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박지원 씨에게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저는 촛불시민 정현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세력은 80년대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하여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단 한 번도 마음의 촛불을 꺼본 적이 없습니다. 불면 꺼질까, 바람이 불면 놓칠까, 노심초사 이 나라 민주주의를 피눈물 흘리며 싸워왔는지 알고는 있는가, 박지원 씨? 민주당이 늘 잘해서 여태 지지하고 애증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버리지 못함은 다른 어떤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과 지선은 결코 이재명과 송영길과 선대위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재명이어서 그만큼이라도 해낸 것이라고 우리들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길에 검찰과 언론의 무자비한 총공격에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왜곡인 난무한 사실을 모두 알진데 어찌 이재명과 선대위 책임이라고 하는가. 이 위기의 시기에 민주당 박지원 씨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짤짤이네 딸딸이니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고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자들끼리 딸딸이 하냐고 했다 손치자. 그게 무엇이 그리 문제인가? 저들 남자들끼리 한 말이 또는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았는데 그게 성추행이 된다면 남자를 만든 신을 원망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아버지한테, 당신의 엄마한테, 당신의 남동생, 오빠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게 그렇게 무슨 큰 죄가 되는지. 박지원 씨, 우리 촛불 시민이 앞장서 싸워야 할 큰 장수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준석이만도 못한 그대가 가당치 않게 최강욱 의원의 손발을 묶게 하는가 분노스럽습니다. 박지원 씨, 그대가 N번방을 밝혀냈다고 했던가? 사실은 박지원 씨가 밝히기 전에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갔었고 다른 팀에서 이미 고발을 했던 상황이니 그리 대단한 업적도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무엇 하나 이뤄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감투를 쓰니 대단한 완장을 찾다고 생각하나 본데, 박지원 씨, 당신은 박근혜가 추천한 이준석보다 못한 일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박지원 씨, 당신을 이용하는 사악한 여당과 언론 그리고 민주당 수박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지 마십시오. 5.8 세력들을 사퇴하라고 하면 누구 어디 대한 세력이 있습니까? 속다르고 겉다른 수박들밖에 더 남겠나요? 아직 그들은 할 일이 더 있고 그래도 그들은 아직 민주당의 척추를 떠받치고 있으니 개혁을 완수하기까지 그들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어쩌다 임시 선대 부위원장이 된 박지원 씨, 속히 5.8 세력들과 최강욱 의원님 그리고 촛불 시민들께 사죄하고 속히 민주당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촛불 시민 정현덕. 네, 아이고. 개혁의 엄마가 박지원 씨에게 주는 죽비의 말씀 아주 그냥 본이 났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방송에서는 유일하게 광고하는 것이 여기 지금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이재명 지금 의원 그 당시에는 성남시 시장님이었죠. 촛불혁명을 성사시킨 뒤에
우리가 이재명 시장님께 연락을 해서 촛불 시민들의 글을 모아서 촛불혁명에 대한 책을 내고자 한다. 원고를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재명 시장께서 금방 오케이 하시고 원고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백기환 선생님과 또 도올 김용욱 선생 이런 분들을 위시해서 그 당시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그 뒷받침을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대다수는 저를 비롯해서 별로 이름 없는 촛불 시민들 한 300명, 어린이들도 있고 초중고생을 비롯해서 청소년, 그리고 뭐 80대 또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이 어쨌든 촛불 혁명에 대해서 쓴 글로 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백기환 선생님이 이 우리 출판 기념회 때에 그 미약한 촛불 혁명을 책불혁명으로 완성해라. 그리고 우리의 책을 책불혁명의 어떤 그 책으로 이렇게 또 평가를 하시고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책은 큰 의미가 있는 책이니까 역사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 책이 없으신 분들은 적어도 한 권은 비치를 하고 구독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책을 검색해 보면 다 알 수가 있고, 인터넷으로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직접 연락하면은 또 전달을 해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조영익 대표님이 국가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원전을 비롯한 산업 정책, 그리고 태양광 문제라든가 우주항공 등의 연구개발, 이런 어떤 국가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가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그 국가 정책은 굉장히 그 한 나라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큰 정책이죠. 그래서 산업정책, 뭐 교육정책, 뭐 사회정책, 모든 정책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산업정책, 또 우주개발, 이러한 그 연구 성과, 이런 것들은 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성과가 나오는데 3년 내지 5년, 길게는 10년이 넘어서야 성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정책의 효과는 계획을 수립한 정부와 그 효과가 나는 정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가 5년 단위로 바뀌죠. 그래서 5년 단위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금 보수와 진보를 넘나 일면서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이비 민주주의로 갔다가 또 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해보려고 넘어왔다가 촛불혁명 5년 만에 다시 그 보수 정부로 정권이 넘어가 버리는 이런 그 엄청난 요동치는 가운데에서 국가 정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진보 정권에서 세운 정책이, 산업 정책이나 무슨 우주 개발이나 연구 정책이 그 다음 보수 정부에 와서 성과가 나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며칠 전에 누리호가 2차 성공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 때 1차 발사를 했는데 아쉽게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해서 2차 성공을 윤재인 정부 초기에 한 달 만에 성공을 했어요. 윤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엄청 좋아했죠. 어쨌든 뭐 자기 임기에
성공한 그런 게 나오니까 좋아했겠죠.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이 누리호 2차 성공에 대한 그 전폭적인 지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10년 전부터 우주 개발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세우고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오다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아주 전폭적으로 자금 지원도 많이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성과가 윤석열 정부에서 초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성과를 굳이 문재인 정부 거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국민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5년 동안 바보짓을 했다. 그리고 5년 동안 원전을 개발했으면 세계 1등 원전이 될 텐데 바보짓을 했다 하면서 굉장히 지금 전 정부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양철 지붕에 뛰노는 고양이처럼 너무 좀 가볍고 천박스럽죠.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문재인 정부의 원전 축소는 그때의 시대적인 요청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거대한 쓰나미에 의해서 붕괴되니까 전 세계가 다 깜짝 놀라가지고 탈원전 정책으로 돌아섰지 않았습니까? 그 선두 주자 국가가 독일이었고,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체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원전은 이미 사양길로 돌아섰을 때입니다. 프랑스가 약간 조금 뒤따라갔지만은 그러한 그 세계적인 조류와 또 이 원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깨닫고 경각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나라도 탈원전 정책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국민 수기 제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몇백 명이 며칠 동안 합숙하면서 원전에 대해서 토론했죠. 그래서 하늘 고리 3, 4억인가 그거 계속 건설하느냐, 또 짓고 있는 걸 또 폐쇄를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몇십 명, 몇백 명,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국민들이 수기를 해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그대로 개발하기로 하고, 건축하는 것은 건축하기로 하고, 3, 4억이 계획 단계에 있는 것은 계획을 취소하자고 했던 것이죠. 국민적인 여망에 의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제도였고 정책이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가볍게 폄훼할 것도 아니고요. 원전이라는 것은 지금 값이 싸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재생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보다도 발전 단가가 더 비싸답니다. 원전이. 네, 지금 그런 상태고, 원전 발전 단가뿐만이 아니고 원전은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그 폐기물은 반감기를 통해서 수천 년도 수만 년이 지나야만이 해소가 되는 그런 위험한 물질 아닙니까? 결코 그걸 장려하고 그쪽 길로 오로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걸 그렇게 무슨 원전이 전부인 양 할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런 걸 잘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정권 재창출을 못한 원인 중에 큰 원인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동산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집 가진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부자 됐습니다. 그것도 인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부자 됐습니다. 다 5억짜리가 10억 됐으니까 5년 만에 5억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죠. 다만 집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5억을 손해를 본 것이죠.
5억에 장만해야 될 집을 10억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허탈감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집 없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하는 것은 얼마든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집 가진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세금 조금 더 거두려고 한다고 원망하는 것은 너무 천박한 일입니다. 5억을 벌었으면 11조 5천만 원 세금 내도 4억 5천 벌지 않습니까?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을 어떻게 잡았느냐? 노무현 정부에서도 잘 잡히지 않는 부동산을 노무현 정부 3년 차부터 강력한 정책을 실시해서 LTV 강력하게 60% 이하로 50%로 낮추고 DTI 즉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라는 것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해서 소득에 맞게 대출을 해주고 또 종부세도 도입을 하고 해서 2007년 초부터는 부동산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정권으로 넘어가서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맞았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맞았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스코틀랜드라든지 유럽의 부동산이 폭등한 나라들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미국 같은 경우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 이하로도 나는 거 많고. 근데 우리나라는 20%도 안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그 20%도 안 떨어진 그런 안정적인 우리나라 부동산 결과가 왜 나오느냐? 노무현이 2006년부터 강력하게 부동산을 막아놨기 때문에 오르지 못해서 안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미국처럼 노무현 말기까지 치솟았다면은 노무현이 부동산 못 잡고 치솟았다면은 우리나라도 반토막 될 수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부동산 정책에 덕을 본 겁니다. 네,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국민들 잘 모를 거예요. 자, 그런데 2008년, 2009년에 부동산이 한 20% 정도 떨어지니까 뭐 부동산 떨어지니까 경기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부터 부동산 그 규제책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종부세를 완화했어요. 종부세가 그때 가구당 9억 이상이면 이제 종부세 대상인데 가구당 9억이 아니라 1인당 9억으로 풀어버렸어요. 이게 부부 합치면 18억까지 종부세를 안 내는 거죠. 그렇게 풀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LTV, DTI 비율을 완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와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상한제까지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최경환 그때 재경부 장관이 빚내서 아파트 사라 하고 부동산을 부양해서 경제를 부양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 정책으로 해서 경제를 부양하는 거품 경제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니까 2015년부터 강남 재건축이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2015년부터 강남 재건축이 활발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2015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해서 강남 그때 분양가격이 4천만원, 5천만원 갔어요. 네.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 폭등의 단초가 된 겁니다. 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자마자 아까 제가 그 말을 못했는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진보 정부에서 왜 이렇게 부동산 값이 오르느냐? 사람들이 일단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이 보수 정권에서는 뭔가가 찝찝하고 뭐 잘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안 오르고 주식도 안 오릅니다. 근데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도 많이 오르고 주식도 많이 올랐어요. 그 표면적인 걸로 봐서는 굉장히 성공한 정책입니다. 없는 사람들이 좀 괴로워서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해버렸어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린 게 아니죠. 이명박근혜가 부동산 규제책을 다 풀어놨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넉넉히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도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전 정부 탓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예, 그런 걸 국민들이 좀 세밀한 걸 알고 좀 성숙한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잘못은 무엇이냐? 문재인 정부
2년 차부터 부동산이 뛰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강력하게 부동산 규제책을 펴서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규제책으로 100% 돌아갔어야 돼요. 이게 못 돌아갔습니다. 왜 못 돌아갔느냐?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강력한 규제책을 펴다 보면 또 올랐던 부동산 값이 또 폭락할까 봐가지고 폭락하면은 또 집값 떨어졌다고 또 난리를 쳐요. 집 가진 사람들 또 집값 반토막 냈다고 그러니까 연착륙 시키려고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한 10% 이내에서 떨어지면서 연착륙 시키려고 조금씩 규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돼 버린 거죠. 시기를 놓쳐버리고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의 성공, 어떠한 정책의 실패를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 그 단세포적으로 너무 유치하게 바라볼 게 아니고 전 정권과 현 정권의 합작품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진보 보수 정권이 왔다 갔다 했다면 두 정부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성숙한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DJ 정부 때 DJ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살길은 신산업, IT 산업을 일으키는 거다 해가지고 그때 산업 인재를 미국에 대거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IT 인력이 미국의 IT 연구 개발을 충실하고 다 돌아와서 우리나라 IT 산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다 시작된 게 네이버와 다음이 그런 겁니다. 대표적인 포털 산업이 다 DJ 정부 때 나온 겁니다.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DJ 정부 때 복지 정책이 시작이 됐습니다. DJ 정부 이전에는 모든 국민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DJ 정부 때 IMF를 맞았기 때문에 엄청난 서민들이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생활고 때문에. 근데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겠지만 DJ 정부 때 체제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자 제도가 처음 실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1인당 34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처음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씩 커져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아주 생존선상의 생계는 보장을 해준 거죠. DJ 정부 때부터. 그게 좀 더 지금 활성화가 되고 더 커졌어야 되는데 좀 못 컸죠.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연속성 또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전 정부와 현 정부와의 그 책임관계 이런 걸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이라도 진보 보수 정권 서로 정권이 바뀌지만 천박스럽게 전 정권 탓하지 말고 내 탓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전 정권에서 잘해놓은 정책은 적극 더 발전시키고 좀 부족한 부분은 또 이번 정권에서 개량하고 개선하는 그런 성숙한 정치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금 발표하신 조현식 대표님은 기업은행 지점장 출신으로서 부동산 대출이나 또는 그런 걸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그 온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산업 정책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은 얼마나 부당하게 또는 거짓말이라든가 애곡 같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시평을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민주진영 승리의 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원고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지금 이
생각이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전부 말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서 하여튼 10분 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이제 탄생을 했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윤자를 쓰기 싫으니까 이제 경이라는 글자를 써서 경정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경이라는 게 뭐 어디 경상도 사투리로는 말밥통의 의미가 있다고도 하고, 또 그 한자로는 뭐 머리 빌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떤 모습을 보고 뭐 멧돼지 같은 걸 연상을 해가지고 대통령이라 대통령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술을 또 너무 잘 마시고 좋아한 것 때문에 술통령이라는 별명도 생겼죠. 그런데 이제 그런 별명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저는 윤석열 정권은 애당초에 공정과 상식 또는 뭐 법과 원칙 또는 헌법까지도 들먹였어요. 공정과 뭐 정의, 상식 이런 거를 뭐 바로 세우겠다, 이런 그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제 그 검찰총장 때부터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이루어진 일들이 가장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나 민주당에서는 이 그렇게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것은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애당초에 촛불정부가 왜 생겼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워낙이 국기문란이라 국정농단이라고 할 만한 그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몰상식하고 이런 일들을 정부 차원에서 저질렀고, 적폐라고 할 만한 것들이 모든 분야에서 다 작용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뭐 세월호 사건도 터졌고, 이명박 때는 뭐 천안함 사건도 사실은 그런 어떤 어떤 국기문란 차원의 어떤 내용을 가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촛불 박근혜 탄핵을 하고 촛불혁명을 이루고자 한 사람들은 이 땅에 정말 진정한 그 공정과 정의, 그리고 적폐청산, 민주주의와 평등과 그리고 또 남북한의 평화, 이러한 거를 이제 이루고자 촛불혁명을 했고, 그래서 촛불정부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촛불정부가 애당초에는 정말 민주주의와 정의와 평등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가장 그 어려운 데가 이제 검찰이었죠.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조국 장관을 준비를 했고, 또 검찰 개혁을 할 만한 사람으로 이제 윤석열이 추천이 되었고, 본인이 또 검찰 개혁을 철저히 잘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 가지고 검찰총장이 된 뒤부터는 이 검찰 개혁을 저지시키고, 그러니까 검찰의 기득권을 개혁시키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거를 저지시키고, 또 그 당시에 윤석열은 이제 대권에 대한 야욕이 있었던 걸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무슨 공정과 정의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와 또 조국 장관과 민주진영에 대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엄청난 어떤
직무유기, 직권남용 막 이런 것에 의해서 그 헌법에 위반되고 불법적이고 불이하고 불공정한 그런 일들이 검찰 권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검찰 권력이라든가 사법부 뭐 언론 권력 할 것 없이 그런 그 기득권을 둘러싸고 이제 그렇게 부정부패하고 그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오로지 촛불정부와 민주진영, 민주당 쪽에 대해서만, 그리고 또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자 하는 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만 그렇게 표적 수사, 도륙 수사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완전히 그걸 이 착각이 일어나게끔 만들어 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또 정부는 원래의 촛불혁명 정신을 가지고 그 윤석열 검찰이 국민과 대통령을 배반하고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그런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서 절대로 용납을 해서는 안 되고 강력하게 저지를 했어야 됩니다. 당장 윤석열을 면직을 시킨다든지 탄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뭐 하여튼 너무나 신사적으로 하고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임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국기문란을 용납을 했고, 거기에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대표가 되어 가지고도 그런 문제를 바로잡는데 앞장서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을 해서 본인이 뭐 대통령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던 분도 있었고, 그렇게 잘못된 불의하고 불공정한 그런 행태들을 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언론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그 적당히 지나간 결과로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5년이 갈지 길어봐야 5년인데, 윤석열 말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5년짜리 뭐 정부가, 대통령이 뭐 대단하다고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느냐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검찰 권력이 물론 촛불 정부 권력보다 센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지금 검찰 독재 공화국도 아니고 검찰 독재 후진국화 정권이라고 저는 이제 규정을 내리는데, 어쨌든 윤석열 그 정권은 그런 검찰 권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주 탄핵도 안 당하고 무사히 5년을 하고서 또 자기네들이 정권을 다시 창출하고자 지금 도모를 하고 있을 텐데, 이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5년이 가기 전에 벌써 이 윤석열 정권은 본인 스스로가 그 경찰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다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국기문란이 벌어진 정권이 지금 윤석열 정권입니다. 자기 정권에서 벌써 국기문란이 벌어졌다고 스스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결국은 국민들 뽑아준 사람들조차도 그 윤석열의 윤석열 권력의 수구 세력의 여론 공작이나 여론 조작에 넘어가서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그 수준을 파악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지지를 안 하게 되는 일들이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 뭐 세세하게 말하려면 한도 없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잘못된 불법 불의한 이런 윤석열 정권을 하루 속히 최대한 빨리 물리치고 정말 촛불혁명 정신, 민주주의와 정의와 평등과 평화라고 하는, 그리고 또 다 같이 잘 사는 대동세상, 이런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촛불 정부를 다시 창출을 하려면은 민주당은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촛불 정신, 민주주의와 정의와 평등과 평화 정신에 투철하게 거기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모든 이 관심과 어떤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러면은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 기준으로 민주당이 얼마나 그런데 철저하지 못했는가 이런 점을 반성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올바른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려면 정의와 그 공정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또 헌법에 있는 그런 정신 그런 거를 다시 일으켜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 당대표 선출의 기준도 바로 그것이 돼야 됩니다. 지금 당대표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바로 그런 개혁과 혁신 정신에 투철한 그런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바로 잡지 않고서는 민주 진영이 지지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주 진영은 이제 이 과정에서 너무 실망이 커가지고 투표에도 이제 참여를 안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라도 민주당이 그 진정한 개혁과 혁신 정신으로 그 리더를 뽑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다시 이 엉망이 된 그 불량국가 아주 그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선진국 대열의 그 나라를 올렸는데 지금 어쨌든 후진국 수준으로 지금 벌써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재명과 같은 그런 그 개혁성이 있고 또 그분은 또 경제적인 안목도 아주 있고 민생을 아주 중시하고 이런 그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과 함께 정말 새로운 나라를 다시 만든다는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나가야 된다. 내부 총질이나 하고 내부 분란이나 벌어지는 일은 서로 하지 않아야 된다. 아무리 또 기존의 당대표나 기존의 의원들이 좀 그 개혁성이 부족하고 타협적이어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막 비난하고 이제 표를 이제 한쪽으로 몰면은 이게 서로 이제 반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열 작용을 하니까 그렇게 서로 이제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 개혁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서 정말 그 민주 진영이 승리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정신으로 뭉치자. 이렇게 서로를 설득을 해가지고 좀 개혁성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뒤에서 응원하고 개혁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민주당도 살고 민주 진영도 살고 나라가 바로 산다. 이걸 저는 오늘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 오늘의 시평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좀 부가적인 아까 좀 빠진 부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가 경제, 산업을 잘 일으켰다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박정희. 네. 인정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때부터 경제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이미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 한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케네디 대통령이 세웠답니다. 그게 프레이저 보고서에 보면 나와요. 그건 이제 왜 그런지 또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DJ 대통령은 IMF를 극복한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DJ 대통령에 대한 세세한 여러 가지 성공적인 정책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화장실 문화를 아주 선진국 중에 최고 선진국으로 바꾼 분이
DJ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 전만 해도 김대중 정부 전만 해도 우리나라 화장실이 지금 중국 화장실하고 비슷했어요. 여러분들 중국에 여행 가보셨겠지만은 중국 여행 가보면 좀 허접한 데가 많이 있죠. 아직도 뭐 푸세식도 있고 뭐 주저앉아서 그런 많은 화장실 많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전에 우리나라 화장실 그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어느 집안이나 그 집안이 어떻게 깨끗한가 보기 위해서는 화장실 가보면 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화장실을 획기적으로 깨끗하게 개선해라 해서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화장실부터 깨끗하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서울 시내 돌아다녀 보면은 화장실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빌딩마다 전부 화장실을 닫아놔가지고 잠궈놔가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빌딩마다 다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지하철 화장실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화장실 문화는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럽도 뭐 우리나라 화장실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역대 진보 정부의 아주 성공적인 그런 정책을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촛불환성연대 주간 10평의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